3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인 탓이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스페인 우려로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밑돈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1달러 92센트 내린 105달러 4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5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이들 은행들의 자산의 질과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이 은행들의 충당급 적립 부담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루머가 현지에서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이 이를 공식 부인하며 시장 영향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택 관련 지표도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지 못했는데 간밤 발표된 2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미약하게 발표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악화될 거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쪽 지표들 다소 부진했는데 유럽 쪽의 경제 지표들도 우려감을 키웠고 또 스페인의 구제 금융설이 시장에 나돌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재료들이 참 많죠. 글로벌 핫이슈로 간밤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무엇보다 경제 지표들이 최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볼게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지표에 대한 그 실망 부분 자체가 글로벌 증시를 좀 많이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대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좀 받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특히 그리고 간밤에 좀 일어났던 경우에는 일단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그런 양상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상승세가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전망치보다는 좀 하회하면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그 대응은 좀 약간 미흡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4%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직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약세를 좀 많이 모면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13,126.1%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3,104.9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1,405.54로 또 마감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일 계속 이렇게 약세 양상을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재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재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아직 완벽하게 일단락되는 그런 양상은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구제금융안이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소명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나 싶었는데 일단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르투갈 예전부터 좀 이렇게 그 재정에 대한 그 리스크가 컸던 그 국가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위기 방안이 좀 나타나면서 유로존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그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장에 좀 압박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도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유럽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게요. 예,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는데요. 특히 네. 스페인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그 EU 측을 통해 가지고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루머로서 이제 많이 돌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압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EU 측과 그 스페인 정부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은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구제 금융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높다라고 좀 많이 이렇게 판단을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 자체가 원래 제조업 경기 자체가 그렇게 뭐 탄탄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뭐 서비스라든지 관광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위기를 좀 이렇게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위기를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좀 많이 취약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산탄데르 은행이라든지 대부분의 좀 그 주요 은행들이 좀 스페인에 좀 포진하고 있는데 주요 은행들에 대한 그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전망됨에 따라 가지고 스페인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스보다도 워낙 이게 경제 구조는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올해 스페인에 대해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좀 이렇게 하향 랠리 쪽으로 지금 그 경제적인 그 전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이는 게 좀 시장이 좀 특징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여파 때문에 일단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이 한 1.03% 정도 하락했고요. 특히 프랑스가 1.14%, 독일이 1.13% 좀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아갔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그 하향 부분도 좀 많이 반영했지만 특히 스페인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일단 유럽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일제히 하락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스페인 이야기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구제 금융 루머가 나오면서 정부와 EU는 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는데, 근데 스페인의 재정 적자 지표가 생각보다 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스페인에 대한 그 네. 재정 적자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단 EU라든지 그 유로존에서도 특히 유로존이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게 이 뭐 공무원들에 대한 인원 삭감이라든지 뭐 다른 그 자구적인 그런 노력을 좀 많이 감행을 좀 이렇게 많이 요청했는데요. 특히 스페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구제금융에 대한 요청설 부분 자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많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안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를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한계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스페인 그 경제의 굉장히 취약점을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제조업 경기라는 다른 일단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그 구제금융을 해결할 수 있는, 갚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자국 내외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자체가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이 부분을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 다른 방법, 자구책으로는 일단은 그 그리스 했던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인원 삭감, 임금 삭감이라든지 네.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쉽게 좀 이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제 문제 자체가 좀 논의됐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하고 인접하고 있는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 구제금융이라든지 같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그 캐파 자체가 스페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구제금융 요청설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면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단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게 뭐 EU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리스 문제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엔 스페인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간밤 또 무디스가 포르투갈 5개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리기도 했다죠. 예,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그 무디스가 5개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단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 네. 속보로 장 마감하고 나서 좀 나타났던 게 좀 특징인데, 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그대로 좀 반영은 안 돼 있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좀 이렇게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이슈만은 일단 사실로 좀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포르투갈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5개 은행들 대부분 자체가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 개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용등급을 강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예금부터 시작해서 예금에 대한 그런 자산 가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빈약한 부분 자체가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디스 신용 등급 자체를 좀 나타났던 게 일단은 선형적으로 좀 먼저 이렇게 반영했던 게 아니고 후행적으로 좀 반영했다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가 특히 포르투갈에 대한 그 다섯 개 은행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디스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취약하는 그런 구조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디스가 장 마감하고 나서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다섯 개 은행에 대한 그 시용등급 좀 이렇게 강등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그 뉴스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그 모든 다른 일부 뭐 전문가들부터 시작하고 정부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포르투갈 다섯 개 은행에 대한 그 실사 조사가 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나타났을 때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한 수준이라고 일단 발표가 되면은 한 번 더 일단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로 좀 많이 휩싸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영향이 좀 덜 줬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좀 영향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국내 예. 증시에 일부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좀 은행주다든 그런 주들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네.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좀 소폭 증가하면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또 힘을 얻고 있는데 간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단 전월에 워낙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전월에 일단 마이너스 한 4% 정도 어떤 내구재 주문이 좀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워낙 그 감소세가 컸기 때문에 이번 달 전망치를 약 한 3%대 정도로 일단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인 발표는 한 2.2% 정도 성장으로 좀 그쳤습니다. 뭐 특히 내구재자라는 게 일단은 일반 뭐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기업부터 전반적으로 한 3년 이상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 내구재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가전 쪽에 대한 그 내구재 주문 자체가 좀 많이 좀 하락했던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그 증가 추세를 좀 많이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못 띄었는데요. 반면에 특히 변동세 개량켰던 항공기나 자동차 등 이제 운송 부분을 제외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도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한 1.5%였지만 전망치는 약 한 0.1%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게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월 기계류 주문 같은 경우는 약 한 5.7% 정도 성장하고 특히 자동차 주문 한 1.6% 정도 성장하면서 특히 근원 내구재 주문 자체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0.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운송기기 주문 중에서도 민간 항공기 주문 자체가 한 6% 정도 늘면서 어떻게 보면 근원 내구재 주문 자체는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오히려 그 가계 쪽으로 들어가고 올 수 있는 그 내구재 주문 자체를 좀 많이 소폭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특히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구재 주문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뭐 애플발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 모바일 혁명으로 좀 나타나면서 그런 기기 쪽으로 일단 가계 소비가 좀 많이 모이면서 가계 부분에 대한 그 내구재 주문이 좀 소폭 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면서 또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발표됐던 내구재 주문자 때는 전통적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월 그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하회하면서 시장에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성장 부분 자체에 대한 그 의구심도 다시 한번 대두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의 경제 지표도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모두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대한 4분기 그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지난해 4분기 국내 프랑스의 국내 GDP 성장률 자체가 약 한 1.3% 정도를 좀 예상을 했는데 특히 이번 그 4분기 같은 경우에 이 성장률 자체 0.2% 정도로 나타나면서 일단 성장률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4분기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 자체가 성장률 증가에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미쳤지만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이제 플러스 요인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은 GDP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이제 소폭 하락했던 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좀 이렇게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4분기 그 GDP 성장률 자체가 0.3%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오히려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영국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성장적인 뭐 추세는 아직까지 성장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분기 예측치가 좀 이렇게 많이 GDP 성장률이 하락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유로존이 뭐 최근 들어 좀 많이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좀 주목해야 될 게 특히 4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말 시즌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일단 4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 소폭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좀 많이 잡는데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을 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던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뭐 영국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영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럽 재정안전 메커니즘을 조기에 확충하고 이 구제금융기금 규모를 9,400억 유로까지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텐데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예, 일단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단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가 그 구제금융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재정 안정 자금인데요. 일부분 자체를 기존에 5,400유로에서 한 9,400억 유로 정도로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9,400억 유로 정도로는 일단 규모를 좀 확충할 것이라고 일단 전반적으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유로존에 대한 그런 재정 위기에 대한 그 부실을 끄트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약간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1년간이라도 한시할 수 있는 증액 자체가 한 9,400억 유로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일단 그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9,400억 유로 정도를 그 1년간 한시한다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통과되고 좀 협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지금 증가가 안 될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유로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해법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묶구름 속에 쌓이기 때문에 일단 구체금 400억 유로 정도 자체는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그 IMF라든지 EU 그다음에 그 ECB 같은 유럽 중앙은행들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일단 유럽 그 재정 안정기금에 대한 확충 부분 자체를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그 증가시킬 것이라고 좀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게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내년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에 한 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 8.3% 수준인데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네요. 좀 고용시장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들어 실업률 자체가 좀 소폭 이렇게 좀 하락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한 8%대에서 이제 7%대 후반까지도 잠시 이렇게 바라볼 뻔했는데 일단 FRB에서는 그 내년 상반기 한 6%까지 하락인데요. 약 한 1년 남았는데요. 한 6%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그 FRB 쪽에서는 미국 실업률을 이제 6%대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많이 전망을 했던 게 이제 시장에서는 주택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업 경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경기 그 다방면의 그 제조업 경기 자체가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렇게 잃지 않고 유지했을 경우를 좀 많이 일단 그 전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의 내면에는 일단 2014년까지 FRB에서는 일단 제로 금리를 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정책을 품고 있고 아직 뭐 전반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통화 안정 정책 자체가 일단은 미국에 대한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실업률을 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면에 일단 반대 세력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6%대는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 않다. 6%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80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호황기를 누릴 때 그때 실업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그 경기 그때 수준의 그 경기를 좀 나타내기에는 좀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 시장에서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무섭죠. 이 국제유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이 전략 비축률을 함께 방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식에 감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게요. 예, 저희들 이란발 그 석유 그 수입 조치가 수입 그 금지 조치가 좀 발행되면서 네. 그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 비축률을 이제 공동 방출하고자 일단 미리 이제 성검토가 지금 완화된 상태에서 일단 프랑스까지 여기에 나서가지고 전략 비축률을 일단 공동적으로 이제 시중에 이제 방출할 것이라고 일단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유가에 대한 안정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잡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프랑스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제안을 일단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조만간에 좀 이렇게 협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백악관 입장에서는 일단 뭐 결정을 좀 내린 바는 없지만은 일단 공통적으로 그 전략 비축률을 시중에 이제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답변했던 게 시장에서 그 국제 유가를 좀 내리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4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1일에 따라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2%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105.21달러로 WTI가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2%대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그 지난주 그 원유 재고 자체가 한 710만 배럴 정도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좀 관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강달러 자체가 좀 계속 나타나면서 약 한 1.6%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1,660.5달러에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4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그냥 그 특별한 그런 변동이 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4분기 GDP 증가율의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한 3%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좀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미국에 대해서 GDP 성장률 자체가 특별한 그런 그 이슈가 없는 이상은 일단 3%대 정도로 나온다면 일단 그 지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개인 소비 증가율 자체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일단 좀 부합 수준을 좀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좀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뭐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재료가 되겠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표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네. 스페인에 대한 루머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좀 이번 간밤에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 자, 이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스페인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만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겠지만 전혀 시장에서는 일단 사실 무근이라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표 부분은 내구재 주문이겠죠. 그래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2.2% 늘었지만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못 미치면 시장은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유가에도 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원유 뭐 재고 증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흘 만에 좀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의 하락 요인은 실적에 대한 부진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들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소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던 종목은 계속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루머가 돌든 지표가 다소 시장보다 좀 안 좋게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세는 상당히 탄탄하게 좀 가고 있어요. 특히 뭐 아멕스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선전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S&P 500 지수에서 10대 업종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업종과 에너지 업종은 계속 지금 하락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항상 수요일 밤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톤당 벌써 26달러까지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소위 말해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좀 태양광 보조금 대비 거의 50 반 가격으로 좀 내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계 업종만 보더라도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전반적인 이 기계 섹터가 다소 좀 주춤거리는 이유도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많이 빠졌죠. 역시 실적 부진, 경기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인대 이제 끝나고 나서 정책이 좀 없습니다. 공백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경기 우려가 가시적으로 부각되면서 거의 웬만한 종목들, 민감주, 우리와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정유화학 관련 예민한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뭐 하여튼 뭐 20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윈도우 드렉스입니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시가총액 1위 규모인 애플의 주가는 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참 강하죠. 이 IT주 투자 의견 궁금하고 또 어제는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좀 키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제 1분기 프리어닝 시즌 발표가 언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달력에다가 4월 6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게 대충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거 삼성전자의 추이를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1번 예를 들어서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적 발표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상승 후에 발표가 되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매로 후루룩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실적 기대감이 낮을 때는 그 발표 전까지는 선 조정 나오다가 발표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1번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음 주가 될든 다다음 주가 될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삼성전자가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섹터를 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 탑픽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소비재, 은행, 건설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좀 기계를 좀 끼워 넣고 싶은데 좀 미국 시장이든 중시장이 다소 조금 덜컥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계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 대한 키높이가 얘기가 나오셨는데 일단 뭐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판매 호조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내수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이 좀 줄어들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신차가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의 목표는 주가는 글로벌 판매 목표에 대한 MS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3월 점유율 같은 경우는 소폭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량 증가로 따지면 거의 시장 수준에는 근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현대기아차는 어제도 상당히 기관 수급이 많이 세게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일단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 오늘은 일단 뭐 그 결제 기준으로 2분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가능한 구간 시집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져서 시작하겠지만 오후장에 들어올리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전략 후강을 좀 오늘 예상을 좀 해보고요. 종목은 민감주는 다소 좀 좀 뒤에서 좀 보자, 관망하자. 지금 미국 시장이 식품주가 연일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방어주가 좋다. 그러니까 뭐 현대그린푸드,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뭐 게임주, 컨텐츠 종목들, 일단 수익률 많이 전략할 수 있는 섹터
자동차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더라도 지금은 만약에 한 10포인트 이상 빠져서 출발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슬슬 좀 주워 담아도 되지 않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설, 은행, 자동차, 소비재 섹터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상관없이 전체 세수는 같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만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 유모차의 국내외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10곳의 국내 가격은 해당 브랜드국보다 최고 2.4배나 비쌌습니다. 서울시 10가구 중 6가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계 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 박재환 장관이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방안을 8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방안을 오는 8월 세제 개편을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힌 소득세 과표 수술 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날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 과표 구간의 상향 이동을 검토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상당 수준 축소해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문가들과 심층 토의 등을 거쳐 예년보다는 조금 빠른 8월에 세제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 계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자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 발언은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이동을 통한 감세와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통한 증세를 동시에 추진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면서 낡은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박 장관은 또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이 없어 무상부역을 하지 못하겠다고 성명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많기에 중앙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안에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시도부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만 있으면 자금을 빌리기 쉬워진다고요. 그동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7월부터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이라도 특허 기술 등 미래 수익 가치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융복합 기술과 연구개발 사업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금융회사들이 기술력에 기초한 대출에 소극적인 만큼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은 오는 7월부터 기술가치 연계 보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기본은 기업의 기술평가 등급을 심사해 미래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지만 추정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나 정책이 있는 기업 등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예상 수명 기간 중 미래 수익 가치를 환산해 보증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융복합 기술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대한 평가 인력도 확충이 되는데요. 기본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 평가 인력을 추가로 뽑는 한편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 인력을 올해 안에 50여 명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과 융복합산업 등 두 개 부분에 대한 평가 모델도 6월까지 개발됩니다. R&D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지금까지 R&D 사업은 기술 개발, 사업화 준비, 제품 양산 등 단계마다 일일이 소요 자금을 심사받아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R&D 보증 지원 규모를 지난해 9천억 원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해외 브랜드 유모차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해외 유모차가 우리 국내에서 무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 브랜드 유모차가 국내에서 외국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판매가가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국내 소비자는 봉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 유통 과정에서 지나치게 마진이 붙기 때문인데 최근 골든키즈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모차까지도 해외 명품을 찾는 과열된 국내 소비 문화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28일 소비자 시민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는 총 44개 제품이었으며 이 가운데 해외 브랜드 유모차가 무려 41개에 달했습니다. 유모차 업계에서 대표적인 해외 명품으로 불리는 스토케 엑스플로리의 가격도 한국이 189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탈리아는 121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68만 원이나 났습니다. 소시모에 따르면 국내 수입 유모차의 수입업체 유통 마진은 30% 내외, 공급업체 마진은 15에서 20%, 유통업체 마진은 30에서 35% 수준이며 여기에 물류 비용, AS 비용 등 다양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만 원에 판매되는 유모차의 수입 원가는 30만 원 수준으로 판매가와의 차이가 3배가 넘는 그런 셈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가계부채 위기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8일 가계부채 위기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채무 조정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에게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은 취업 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자 중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에게는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을 합니다. 부채로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 5천 원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장 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 521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사는 10가구 가운데 무려 6가구가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볼 텐데 어제 코스피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수 매도로 대응하면서 이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중국이 장중에 일단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매수 주체로 보였던 외국인들이 어제 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제 코스닥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어제도 2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2000선 중반, 2050선 정도 부근에 갈 때마다 차익 매물이 이제 그 출회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LG그룹주들이 일단은 좀 하락폭이 좀 상당히 좀 컸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일단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뭐 IT 업종들 실적 전망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 종목들의 주가는 이 대형 경쟁사 소식만 들리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그 예가 되기도 하겠죠. 예, 어제 뭐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인 일본 샤프와 네. 대만 호나이 그룹과의 제휴 소식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약 5% 가까이 빠졌고요. 네. LG전자도 4.3%, LG 등 3% 정도 빠지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LG그룹주에 대한 하락폭이 좀 가장 컸던 하루였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경쟁사들의 그 경쟁 그 위협이 국내 시장의 그런 그 수급과 맞물리면서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예, 이어서 전 일장도 특징 테마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또 안철수 연구소도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네, 일단 네. 어제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네. 안철수 원장이 그 전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정치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우성세라든가 솔고바이오, 잘마테크 등도 상한가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일단은 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 지난번에 16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다시금 어제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실체가 좀 불분명하고 실적도 좀 동반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서 꼭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일단 뭐 안철수 연구소 등이 이제 그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그룹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고요. 삼성전자가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일단은 대안으로 분류가 되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등 자동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현대차가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기아차가 2.7%, 현대위아가 2.6% 상승하는 등 뭐 주가 하락에 좀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이슈와 함께 강세 업종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간밤 또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구제 금융설이 부각되면서 유로존의 우려가 또 커졌고 또 경제 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역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장중에는 중국 시장이 빠지는 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뭐 유럽 시장들이 한 1%까지 빠졌고 미국 시장도 한 0.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주가 지수는 2010선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일단은 어제 21선에 일단은 뭐 지지를 받긴 했지만 주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일단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 자체는 좀 밀린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면 일단은 지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밑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아침에는 좀 약했다가 오후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일단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점은 중국 차트입니다. 중국 한번 차트 보시겠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그 국내 증시 예측을 할 때 중국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흐름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선은 2050선 부근을 하루에 이제 속절없이 그냥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큰 음봉을 나타내면서 지난번에 이제 올라오기 바로 직전 모습인 2030선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일단은 중국적인 모멘텀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어제 두산 인프라과도 많이 빠졌고 미국의 캐터필러도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얻기에는 좀 약간 시장의 동력이 좀
부족하다. 이와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이미 그런 지난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증시는 그렇게 만만한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견고하지만 강한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업종들로 좀 슬림화시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살펴볼 업종 중에 뭐 자동차 업종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업종 이제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반등이 좀 나왔다기보다도 그동안 네. 못 갔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가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가 좀 쉬어줘야만 네. 다른 업종들로 좀 자금의 선순환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는 다른 종목군들로 자금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흐름이 이제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 여타 업종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지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가 지수는 받치고 있지만 코스닥의 하락에서도 보듯이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철저하게 좀 슬림화 시켜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현대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상당히 큰 양봉을 나타내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면서 일단은 23만 원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난다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러한 효과에서 벗어나서 현대차가 다시 이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그 일본의 도요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모멘텀이 도요타에 비해서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 24만 원부터 22만 원 박스권에 갇혀있던 점을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자리를 뚫어준다고 하면 일단은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관련 모멘텀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